시작과 끝이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시작이 되면은 뭐라도 하겠는데 일단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해야겠죠? 이 어색함으로 아무도 시작해보도록 없었던 하죠. 것처럼 안녕하세요. 채원책봉 채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팬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순천은 잘 있죠?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때 떠나 보내드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죠. 너무 힘들게 올라오셨었기 때문에. 맞아. 아니 저는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심각하게.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추석 연휴에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내려올 때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서 여행을 한번 해보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 용인을 한번 가보고 나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추석 때 부산을 다녀왔어요. 차라리 내려갔다 올라오자 이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변경하는데 너무 좋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가지고. 역시 긍정. 책 하나 그러니까. 쓰시죠.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정신승리. 정신승리. 일단 오늘 책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최근에 TV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행복학자 서은국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학자라는 그 직업 소개가 너무 신기하고 또 낯설고 새로워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서은국님을 검색을 했더니 한 10년 전쯤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복도 좋은데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원을 찾아가 본다니 너무 아카데믹하고 인류의 기원을 찾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의 기원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잘 안 하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인간은 왜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행복이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라. 아니면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결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래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인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지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책인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대요. 근데 이런 생각의 기원이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된 이 생각이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뭔가 유리한 특징이 있는 생물들은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좀 불리한 친구들은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뭐 멸종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작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한데? 공작새는 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크고 화려한 꼬리 때문에 포식자의 눈에 띄기도 쉽고 도망을 갈 때도 분명히 불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새는 멸종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공작새는 왜 아직도 살아있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그 수컷 공작새의 꼬리에 그 동그라미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의 개수랑 짝짓기 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무늬가 많을수록 짝짓기를 더 많이 했대요. 화려한 꼬리가 포식자들로부터 도망가는 거에는 불리하지만 번식에는 유리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후세를 많이 남겼구나. 네. 그래서 멸종하지 않고 여전히 잘 살아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모든 특성이에요. 신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적인 특성도 결국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뭘 드냐면 일생을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데 바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음악 안 하고 미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술을 하냐면 그들이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국은 짝짓기를 하기 위한 행위래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연구가 이제 나와 있는데 남학생들한테 만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여기에 가장 기발한 캡션을 달아라 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자, 너네 중에서 제일 재밌는 캡션을 단 친구한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라고 했고 다른 그룹한테는 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캡션을 달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랑 해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더 결과가 좋았던 거죠. 역시 남자들은 단순해. 그래서 이제 창의력 같은 것도 결국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훈국님이 그렇다면 행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행복도 생존에 필요한 도구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그냥 동물일 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와, 이거 이기적 유전자랑 되게 비슷하다.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행복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래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아니면은 데이트를 할 때, 아니면은 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일 때, 이럴 때 반드시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을 느껴야만 한대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밥을 먹을 거고 또 데이트를 할 거고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행복을 경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녀 양육을 할 때 행복을 느껴야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할 거고 그래야지 종족이 보존이 될 것이다. 네, 그런 거죠.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경험을 쾌와 불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대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존이랑 밀접한 경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뭔가 위험한 동물 아니면 뭐 상한 음식, 절벽 뭐 이런 거를 마주치면은 두려움,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야 돼. 라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을 때는 쾌감을 느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 쾌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불쾌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생존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종족 보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우리가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절대로 그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얻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명예를 얻을 때도 행복한데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얻었을 때만 행복하지 가지고 있는 내내 계속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승진을 하면 그 순간에는 행복하지만 뭐 내가 과장으로 있는 내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은 행복을 크게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인간은 적응을 하게 될까? 계속 행복을 느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것도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면 더 이상 고기를 먹을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데이트를 했는데 한 번 데이트하고 이 쾌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시는 데이트를 할 필요를 못 느낀대요. 근데 이거에 적응을 해서 바로 이 쾌감이 사라져야 또다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막 큰 거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국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 이야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유전이래요. 유전 중에서도 외향성.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대요. 우리 어째요? 다 내향인들이야. 제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제 이거에 동의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키는 유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작은 키를 타고난 사람이 노력한다고 키가 커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키와 행복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작고 내향적인 저는 어떻게 행복해져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미모가 되시잖아요. 맞아. 이거 얼굴이 공개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대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문화에서 사는 사람이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장수촌에서 실험 결과로 보여졌었던 거잖아요. 장수하는 마을을 갔더니 커뮤니티 활동이 많더라. 통계치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편하고 혼자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랑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대요. 올라오세요. 갈까요? 지금 가면 되나요? 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불행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구분을 하는군요. 불행과 불편은 네. 다른 것이다. 완전 다르죠. 맞아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엄청 이해가 쏙쏙 됐는데요. 맞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도 얻고 기쁨도 얻지만 사람은 뭐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더 자주 받고 또 여러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를 등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무거운 가방을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대요. 자기도 정상에 오르고 싶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쉬거나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내려놔질까요? 근데 짐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짐인지를 알면 내려놓으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민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민함이 뭘까? 어느 센서에서 들어오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알면 내가 그런 불편이 느껴질 때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요 느낌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내 기질적인 문제니까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예민함도 내향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하기 싫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뭐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곤했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가 있었고 저한테는 크게 나쁜 감정이 없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괜찮긴 한데 그 순간에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가 스스로 이제 깨닫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역시 우문현답을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외향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큰 혜택을 받고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축구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 외향성이라는 기질은 그 선수 개인의 뭐 개인기나 순발력 이런 거래요. 근데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한다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감독이 지도를 잘하고 팀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 팀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에 있어서 이런 팀 분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문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두 가지 개념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래요. 집단과 개인의 그 요구가 상충할 때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요구를 무시하다니 넌 되게 이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개인주의에서는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하렴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개인을 좀 이해해주는 쪽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면 심리적으로 자유감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더 자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긴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물질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둔대요.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좋은 가방을 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악위에 씌우는 거죠. 그게 좀 더 팽배한 것 같아요. 정말 동양에선 서로 비교하는 게 좀 더 많고 서구라고 없는 건 아닌데 SNS 같은 것도 서구에서도 서로 나의 삶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다. 영향받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제일 잘한다. 자랑할 게 생기면 바로 인스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를 몇 개월째 게시물을 못 올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랑할 게 몇 개월째. 저는 뭡니까? 늘 별로 자랑할 게 없죠. 기피디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죠. 자체가 자랑인데 뭘 또 올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태어난 그냥 동물일 뿐이고,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행복을 결정짓는 데는 객관적인 조건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외향성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중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더 자주 느낀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이생망인가요? 네. 어떡하죠? 저희 진짜 어떻게 저희 다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주는 너무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에 술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작가님이 술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성적인 사람도 분명히 행복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치면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성적인 사람이 행복을 덜 느껴서 행복해지지 잘 못하면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논리가 맞다면 이미 없어졌어야지. 그렇죠. 선택에 의해서 거의 사라졌고 지금 인간들은 대부분 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닌 걸 봐서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반론을 또 하나 제기하자면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건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남과 여를 보게 되면 집단주의 성향은 여자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지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궁금증이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피디님이 바라본 지금 이제 책을 그렇죠. 알려주신 거에 대한 책에다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질문하고 궁금해. 싶다. 이렇게 쭉 적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를 궁금하시죠?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래서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 책을 써준 서은국 교수님? 이분은 인간이 요즘 어떻게 행복할까? 행복한 길을 좀 알고 싶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혹은 행복,
성공 이걸 동일시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다 자기가 조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시대에 행복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자잘자잘한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자잘한 데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야. 너무 위대한 행복을 생각 안 해도 돼. 그거를 알려주는 그냥 위로의 책 같아요. 이 작가님은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개체 또는 집단이 훨씬 더 잘 생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좀 있긴 하네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영장류다 보니까 뇌가 다른 동물과 너무 달라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런 거 말고도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한테는 꽤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몰두해서 공부한다거나 어떤 감동이 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더 진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를 이 책에서는 행복과 분리해 놔버렸는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 형이상학적인 거에서 느낀 행복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반론을 계속 제기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나서 물어보면 답해 주실 것 같아. 행복을 느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개체나 집단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시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도 말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행복, 감정 뭐 이런 거는 정신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곳곳에 압정을 쫙 뿌려놓으면 가족들이 비명이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내가 행복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내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주변에 설치해 놓아라. 매일 만나시죠. 이사 가면 되나요? 네. 혹시 옆집에 이사 가는 것 같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의 기원을 행복하게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의 쓸데없는 소리가.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너의 그 행복 압정이죠. 네. 기쁘고 행복하시다니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행복은 결국 바깥의 무언가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의 것을 잘 알고 그 환경을 계속 내가 만들면 되는군요. 네. 역시 내적 성장과 딱 맞닿아 있는 멘트를 해주시고 전 유물론자라고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자면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동력을 얻는다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정말 더 노력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지 아닌지는 모르더라도 네. 기피디님이 방금 저한테 어쩜 그렇게 계속 웃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한테 행복 압정을 굉장히 잘 깔아놨더라고요. 매일매일 마시는 네, 음료. 맑고 투명한 그 액체가 네.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를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저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다.